안녕하십니까. 건빌영어 건빌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길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좀더 집중력 있게 배워드리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눈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필사이드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 있는 그날 화이팅!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전치사 위치에 따라서 틀린 걸 배웠어요. 이 전치사 값 이런 거죠? 그죠? 기억나죠? 네. 자, 오늘은 그 다른 포인트 하나 더 배우는데 그건 바로 뭐냐? 장소와 시간. 지난 시간 위치 배웠죠? 위치에서 전치사 쓰는 거 이번에는 장소와 시간을 걱정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무 시간 위치에 대한 정사 시간이 더 길고 이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중이 요거까지 누가 가면 든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옵니다. 필살기 법이거나 필살기 장소와 시간은 대중소 요거만 묻죠. 뭐라고요? 장소와 시간은 대중소. 이게 무슨 얘기냐? 맛있게 한국어랑 영어랑 비교해보면 자, 나는 어린이, 나는 어린이. 자, 우리 한국은 다 어디 애. 근데 영어는요? 이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I'm in the bank. 여기서 우리 애인데 얘네는 in on at. 인터넷 in on at. 근데 in on at 이것만 여기에 뭘 가미해? 대중소를 가미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짠! 근데 그죠? 지구본으로 봐야 나오는 그 단어들이죠. 그죠? 지구본은. 얘는 굉장히 큰 지구 땅덩어리 그 안에 있는 그죠? 지구 안에 있는 그래요. 이렇게 클 때는 인을 쓰고요. 이거보다 더 작아집니다. 무슨 거리, 무슨 대로 이럴 때는 온을 써.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소사이즈. 여기는 뭐냐? 이 장소, 정확한 장소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우체국, 은행. 순간 되게 작아지고 순간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순간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보면 I'm on the street. I'm at the bank. 이렇게 장소의 대중소에 따라서 in, on, at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장소에서 소수로 장소에서 대중소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배웠어요. 뭐 배운다 그랬죠? 시간부터 이거. 나는 7월에 갈 거야. 나는 월요일에 갈 거야. 나는 그렇지. 장소를 갔으니까 장소는 내가 시간을 갔다고 하니까 아까 지금 벌써부터 여기부터 설명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7월 월요일 9시. 이거 해볼게요. I will go there. 보이시죠? 대중소 보여요? 숫자 보여요? 자, 가볼게요. 짠! 연월. 크잖아요. 시간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연월. 그럴 때는 대. 그죠? 그 다음에 요일. 며칠 요일. 날짜. 시간. 나이트. 모닝. 자, 아이고, 네. 7월에 때는 인수고. 큰 범위. 그 다음에 월요일. 좀 더 작아지죠? 범위가? 이때 온. 시간. 5시. 인어네.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살기 노트 사진. 대중소만 기억하면 된다. 자, 넓은 장소 때 인, 중간 장소 때 on, 그 다음에 대중소. 똑같이 시간에서도 인원에 똑같이 쓰는데 긴 시간일 때 인, 중간 장소 때 on.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 배워봤습니다. 뭐야? 훈련하러 가야죠. 건빌영어 훈련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쁜 미모를 가지고 미안합니다. 저 안 바꿔주실 거예요? 자, 머리에서 입
지난 시간에 전치사, 네. 위치, 어휘법 공부 배웠었는데 그쵸. 오늘은 장소와 시간을 배워봤어요. 네. 네, 장소에 따른 전치사, 시간에 따른 전치사. 그래서 필살기가 바로 보신 대로 대중소. 대중소. 네, 인터넷. 인터넷. 네, 인터넷. 인터넷. 네. 여기 뭐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 여기다 잘 잡아 놓으셨잖아요. 사이즈별로요. 네.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이건 이론이고. 이론이고 네. 바로 문장을 만들어서. 네. 네. 문장 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문장을 쉽게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딱 대중소 느낌이 날 수 있게. 네. 네. 만들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갑니다. I'm in Korea. I'm in Korea. I'm on Garosu Street. I'm on Garosu Street. I'm at the bank. I'm at the bank. 질문해볼게요. 기다려보세요. 어디야? I'm in Korea. I'm in 아니, Korea. 한국 어디냐고. I'm on Garosu Street. On Garosu Street. 아이가 가로수 길에 어디? I'm at the bank. 아, 그러네. 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점점 이게 위성에서 쌓아서 맞죠? 그쵸? 뿅. 한국에서 가로수길에서 그다음에 은행 있는 그 지점. 네, 짝짝짝 작아지는 느낌. 네. in, on, at 작아지는 느낌을 살려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따라합니다. I'm in Korea. I'm in Korea. I'm on Garosu Street. I'm on Garosu Street. I'm at the bank. I'm at the bank. 모성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따라해보세요. I'm in Korea. I'm in Korea. I'm on Garosu Street. I'm on Garosu I'm at the Street. bank. I'm at the bank. 예전에 이렇게 콕. 자, 그다음에 이제는 여자분이 네. 어디 가겠습니다. 그 여자 어디냐고. 네. 자, 가볼게요. 네. She's in Seoul. She's in Seoul. She's on Gangnam Street. She's on Gangnam Street. She's at the cafe. She's at the cafe. 카페 아니라 cafe. 캐페 그거예요? 네. 캐페 이렇게. 캐페? 좀 어색하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cafe. Cafe. 캐페? cafe. 아 그래요? Cafe. 일장에서 cafe. Cafe. 캐페. 어디야? cafe. Cafe. 근데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미국인들. 카페, 그러니까 카페. 영어권 사람들. 보면 캐페. cafe. Cafe. 자, 이것도 느낌 음. 넣어서요. 네. 자, 걔 어디 있을까? 서울에. 네. She's in Seoul. She's in Seoul. 그러니까 서울 어디? She's on Gangnam Street. She's on Gangnam Street. 저쪽에서. 그러니까 강남거리 어디? She's at the cafe. She's at the cafe. 캐페 이거는요. 캐페. 이렇게 어색한 발음이 있거든. 혼자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20번만 해보세요. 적응.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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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시간. 네. 그죠? 시간은 굉장히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딱 봐도 약간 장소는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조금 광범위해서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딱 정해져 있다. 네. 네. 자, 일단은 전치사 빼고 한번 살펴볼게요. 갑니다. 네. I will go there. I will go there. 이제 언제 갈 거냐가 문제인데요. 자, 큰 것부터 가볼게요. 네. 자, 7월에 갈 거야. I will go there in July. I will go there in July. 그렇죠. 7월에 가는 거예요. 그 7월 중에서도 언제? 월요일. I will go there on Monday. I will go there on Monday. I will go there at 5. I will go there at 5. 발음만 다시 해볼게요. I will 지어서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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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I'll go there in July. I will go there in July. I'll go there on Monday. I will go there on Monday. I'll go there at 5. I'll go there at 5. In July. On Monday. At 5. I will go 제가 there. 그녀를 언제 만났냐? 10월에 만났어요. He met her in October. 10월 언제? 금요일에. He met her on Friday. He met her at 8. He met her at 8. 어디만 하는 거요? In October. On On Friday. At 8. 연도도 이내 들어가죠. 그렇죠. 왜냐면 연도가 정말 하루하루가 선생님 지금 이러는 거랑 길어.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연도와 월 그렇죠. 이렇게는 인에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요일 요일이나 날짜 있으면 예 요일 때 날짜 요일, 날짜. 그다음에 시간은 예 시간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 배워봤습니다. 네. 연습 안 해요? 한번 더 할까요? 네. 좀 바꿔서 해볼까요? 어떻게 또 다른 시간 바꿔서 네. 1시부터 5시까지 at 1, at 2, 오. 시작.
at 1, at 2, at at 3, at 4, at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해볼 텐데요. 아마 월화수목금을 원래 수목금 지금 바로 한다고요? 네, 영어를 따라하면 되죠? 네, 다 모르시니까. 왜냐면 왜냐면 헷갈릴 때 있어요. 들으면서 단어 부족하는 거죠. 오케이. 자, 월요일 on Monday, On Monday, 화요일 on Tuesday, on Tuesday, 자, 수요일 on Wednesday. on Wednesday, 양민이 계속할게요. 네. 목요일 on Thursday, on Thursday, 금요일 on Friday, on Friday, 토요일 on Saturday. on Saturday, 그럼 뭐죠? 일요일이죠? on Sunday. on Sunday. 그렇게. 네. 네. 정말 월화 아니 월은 다 안 갈 거예요. 월은 네, 다 어차피 단어는 계속 부족하는 건데 그렇죠. 제 생일하고 검필쌤 생일만 할게요. 저는요. 네. 자 8월이에요. 갑니다. In August. In August, 선생 생일은 써놨잖아요. 10월이에요. 갑니다. 네. In October. in October.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기 생일이나 이런 날짜 넣어가지고 재밌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보시다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네. 아 정말 재밌었고요. 다른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없이 저희 없이 훈련한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드릴까요? 방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생활에 맞게 그죠? 네. 생일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만나는 시간 이런 거를 그쵸,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또 해야 될게 있죠. 그쵸? 네. 머리에서 입으로.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심리상담 1급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다양한 심리상담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었던 심리상담사로서의 가치관과 윤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기 탐색을 통해서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로소 구체적인 심리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한 주에 하나씩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은요, 그 양과 그 깊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질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이론이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신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이론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정신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신 분, 또는 나는 정신분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정신분석 이론을 살펴보면요, 우리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프로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트라고 하면은 아마 석고상도 나와 있고요, 우리 가다 보면 또는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수염이 있고 머리가 지그시 하얗게 센 분이신데 하나 신사예요. 그래서 조끼, 양복 조끼까지 다 갖추어서 양복 입고 계시고, 또 프로이트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파이프 담배를 다 물고 뭐든지 들어줄 것만 같은 또는 시계를 이렇게 줄시계, 손목시계가 아닌 줄시계를 호주머니에 딱 가지고 계시면서 시간도 가끔씩 체크하시면서 얘기를 쭉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프로이트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이트 사진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이트는요,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 의학 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성적 이론을 비롯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집대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프로이트를 심리상담의 아버지라고도 할 만큼 심리상담이라는 이 분야를 가장 크게 가장 그리고 최초로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에는 프로이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는 기도만을 통해서 또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또는 약을 먹어서 또는 전기 충격을 주어서 바뀌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게 프로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 심리 상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한 사람이 우리 프로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이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또 다른 발전된 이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또 다른 발전된 이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인간관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자, 정신분석에서는요, 정신적 결정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결정이 된다.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떠한 행동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멈춰야지만이 그러한 결과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도 멈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행동과 태도는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인 동기, 분들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후 초기에 6년 동안 6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심리성적 발달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브랜너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 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인 당신 여러분들 속에는 바로 아이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 생후 6년, 6살, 5살인 아이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살인 아이가요, 유난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또는 친구가 나 그 카라멜 하나만 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한테 카라멜을 안 주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카라멜을 자기가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다 입에 넣어버려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랑 나눠줘야지. 너 그럼 못된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어린 시절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6년 동안의 심리성적인 발달이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 또는 브랜너는 어른 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그 쭈쭈바 또는 카라멜을 머리 입속에 다 집어넣은 그 아이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는 나중에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먹을 걸 안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쭉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린 시절에 가지고 했던 그런 행동들 또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들이 계속해서 크면서도 갖게 되는 또는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습관이라던가 또는 새로운 행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나의 행동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어린 시절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 또는 어린 시절에 이미 바뀌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마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미 나는 6세 이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이 프로이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이런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러한 이론들이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형학적인 이론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은요, 지형학적인 이론과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함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또 정신분석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형학적인 이론에서는요, 이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인간의 정신세계가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곧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정신세계이면서 인간의 사고, 지각, 느낌, 기억 등 개인의 모든 경험과 감각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전의식은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의식과 의식 영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언뜻 떠오르진 않지만 노력하면 계속해서 그게 뭐였더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기억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전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은요, 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자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경험이라든지 기억 또는 억압된 욕구라든지 소망 등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다가 정말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 먹으려고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너무 예쁜 옷이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져보려고 했어. 무의식적으로 이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 라고 할 만큼 자신의 어떤 깊은 곳 속에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러한 지형학적인 이론은요, 우리 그림으로 정말 많이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이 지형학적인 이론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빙하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학습을 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영화였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자,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정말 큰 배가 있었습니다. 큰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배가 빙하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왜 부딪히게 됐냐면은 빙하가 겉에 조그맣기 때문에 이 배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조그만한 이 부분에 부딪혀봤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은 이 빙하와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였죠? 이 빙하 아래 정말 더 큰 빙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이쁘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이 이 프로이드의 지형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빙하를 우리는 사람의 정신세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물 밖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색칠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이만큼 조그마다면 우리의 기억할 수 없는 저편 경험에 의해서 쌓은 부분을 바로 우리는 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이라면, 그렇다면은 우리 전의식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전의식은 이 물 수면에 관한 부분을 바로 우리는 전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보통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바로 알아차리고 있어, 지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의 무의식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저편에 있는 힘, 바로 그러한 우리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신분석 이론은요, 6세 이전에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성격은 하나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초아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자아가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원초아는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또는 출출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어떡하지? 배가 고픈데 공부하려면 먹어야 되나? 아니야, 그냥 오늘은 꾹 참고 그냥 있어야지 라고 했을 때 원초화가 강하신 분은 어떨까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강의는 그냥 틀어놓고 일어나서 나가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먹으면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먼저 먹는 쾌락적인 부분에 먼저 치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초자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습득된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 또는 이상적인 신념, 양심과 자아 이상의 하위체계로 구성된 이러한 초자아가 강하신 분이라면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9시 이후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 건강을 위해서는 안 돼, 나는 지금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등등에 의해서 꼭 배에서 꼬라락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배를 잡고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초자아가 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자아는 무엇일까요? 이 자아는 원초와 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초와의 본능 욕구와 외적 현실에서 그리고 중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초아와 초자아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아가 있고요. 이 자아 안에 머릿속에는 원초아와 초자아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원초아는 계속 쾌락과 그리고 재미 또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없잖아, 힘들잖아, 우리 켜놓고 잠깐 엎드려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잠깐 딴 거 하고 있을까? 또는 우리 뭐 먹으면서 할까? 등등에 대한 쾌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면 그때 또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유혹과 맞서고 있는 게 바로 도덕적인 신념을 강조하는 초자. 아니지, 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 일단 다 듣고 할 거야. 또는 이거 끝나면 해야지, 지금은 여기에 열중해야 돼. 또는 이거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나지? 안 돼, 집중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학습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아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 우리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 단계별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잠깐 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요, 모두 5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령에서 출생에서 1세까지는 구강기, 그리고 1세에서 3세까지는 학문기, 3세에서 6세까지는 남근기, 6세에서 12세까지는 우리 정체기, 12세 이후를 우리는 생식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강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출생부터 1세까지가 해당되는 시기를 바로 구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강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출생부터 1세까지가 해당되는 시기를 바로 구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강이 어딘지 다들 아시죠? 바로 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입은 왜 구강기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출생하고 나서 돌까지, 1살까지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뭘 만지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입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과 입술, 혀 등을 통해서 우리 리비도가 충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리비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욕구에 만족되는 부분, 성적으로 만족되는 부분을 우리는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욕구가 만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얘기한 각 단계별로의 만족해야 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성인이 돼서까지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출생부터 1세까지 해당되는 구강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구강 흡입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폭식을 하게 된다. 또는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또는 구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 공격적인 행동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거죠. 빈정거리는 말을 한다든지 신랄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역시 이러한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러한 구강기 때 만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문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기는요, 1세 반부터 3세까지가 해당되는 시기예요.
항문의 관략근 조절을 통한 대변과 배설에 대한 리비도 충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항문기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죠. 이 배변 훈련 때 어떤 식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갖게 되는지 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배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 고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문기의 폭발적인 성격이나 또는 결병증적인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가장 많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상담 사례 등으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벽증적인 강박 성격에 대한 부분이 사례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강박증적인 성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항문기 때 어머니가 이 기저귀를 빨리 떼게 하려고 계속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지지다 너 지지 달고 다닌다. 아우 지지 더러워 더러워. 이 얘기를 어렸을 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더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뭐 계속해서 씻어도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하루에 60번 이상, 100번 이상을 손을 씻어도 계속해서 손에 세균이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기했던 지지 너는 지지를 그렇게 달고 다니니?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머리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항문기 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근기입니다. 3세에서 6세까지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1차적인 발달 성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세에서 6세가 될 때 이전에 아이들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는 또 목욕탕을 많이 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갈 때 몇 살까지 남탕 여탕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3세에서 6세 사이가 되었다면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성인 여자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여탕, 남자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남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가 한창 성기의 차이, 성기의 모양의 차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한창 높을 때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게 된 개념 중에서 우리 프로이드 이론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일렉트라 컴플렉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근친상간 욕구 때문에 거세 불안을 경험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남아가 아버지에게 라이벌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만의 여자이기 때문이죠. 이 남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무의식에 억압하면서 아버지에게 강한 동일시를 하고 또한 아버지의 도덕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초자아를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남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렴풋이 남아 갖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요, 이 여아는 남근이 없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남근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아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어머니를 나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만이 소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라이벌을 갖게 된다면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에서는요, 여아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선망으로 어머니에게 라이벌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요, 6세에서 12세까지 해당되는 시기예요. 이때에는 리비도가 활동을 멈추고 성적 충동은 또래와의 친밀감과 우정, 학교 생활 등으로 달리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생식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로소 2차 성징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어떤 성적 기능을 가지고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셨다면 자, 이제 불안과 방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요,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은 바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방어 기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방어 기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 부인, 투사, 반동 형성, 합리화, 퇴행, 치환, 지성화, 승화 등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 억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누르면서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게 억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해요. 아니야, 지금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부인을 하는 것을 바로 부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투영을 해서 보는 것을 투사 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속 나와 있는 방어 기제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퇴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퇴행은 우리 언제 볼 수 있죠?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생긴대요.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겪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줄까? 저기 저 조그만한 어떤 애가 생겼는데 저 애를 자꾸 동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 애만 보고 있네. 나는 어떡하지? 그 전에는 나만 바라봤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가 하는, 동생이 하는 행동을 다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바로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형제가 생기면서 이런 퇴행 행동을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동들 역시 바로 불안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신분석 이론은 그러면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 상담 목표를 살펴보시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욕구와 충동을 의식화시킴으로써 현재 자신이 보이는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는 통찰을 얻는 것이 바로 상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내 아이에게 있는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요, 초기 단계, 전이의 발달, 순수, 그리고 전이의 해결, 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이라는 것은요, 내담자가 무의식에 억압된 아동기의 기억.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3살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요, 3살 때 3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기억 저편, 우리 지난번에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죠, 빙하 저 아래에 있는 큰 것처럼 기억 저편에 깊숙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숙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전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성인이 된 여러분의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아동의 기억과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리면서 다시 기억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통해서 재체험하는 것을 바로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이를 통해서 문제를,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의 기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이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이는 우리 역전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이는 보통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이 상담자에게 자신의 어렸을 때를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역전이는요, 반대예요. 상담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의 기억,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상담자의 가치관과 상담자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상담자가 자신의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억압됐던 불안했던 감정들을 내담자에게 표출하게 되면 당연히 비합리적인 치료 반응, 다시 말하면 잘못된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억압되어 있는 충동이라던가 감정이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부분을 우리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였는데요.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억압되어 있는 충동이라던가 감정이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부분이 우리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였는데요. 아마 혹시 정신분석 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쉽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전혀 기본 배경이 없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이 현대 심리학의 가장 아버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익히시는 게 앞으로 다음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예쁜 꽃병이길 바란다는 말도 다시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경찰을 통해서 검찰의 공고 100여 명의 재표를 수집해서 인사에 반영할 것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처음 제보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온 송경기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훌훌 꺾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려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경도 화성의 변정소에서 송전 케이블이 터지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이 2분 동안 멈췄습니다. 아직 복구하고 있는데 손실이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가택에 연금도 했던 카를로스 고인 전 닛산 회장이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악기 상자에 숨어서 몰래 일본을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40분부터 신년 특집 대토론회를 엽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찬현 국민대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경인 교수가 출연합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올림픽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 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2020년 1월 1일에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산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 여기서 신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줄곧 경고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신에 지난 나흘 동안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로 했지만 향후에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여지도 동시에 남겼습니다. 먼저 어반희 기자고. 이제 세상은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소련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무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독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도 못박았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악용한다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위협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4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며 경제건설 폭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만에 사실상 예전의 핵 경제 공진 노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억지력 강화의 폭과 신고는 미국의 금호 대조선 입장에 따라 3년 조정될 것이다.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속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JTBC 오헌입니다. 오늘 나온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무기 뭔지 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작품 기자. 오늘 전원회의 보도 18,000자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총 23번 나온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과연 무엇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에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결국 미국을 통한 지름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핵 억제력 강화와 자력 갱생으로 자신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뜻이란 분석입니다. 어제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서 이 정면 돌파에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앞선 사흘 동안 굳어있던 표정과 달리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고요. 주변의 참석자들도 보다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를 언급한 걸로 볼 때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북한은 임탄리 시험 발사장에서 ICBM 엔진 관련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2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해 10월 발사한 북극성 3형보다 사거리를 늘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상향 조정입니다. 핵 억제를 강화할 정도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는 이렇게 적절히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협상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걸 돌려 말한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북한의 이런 발언들은 결국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는 점에서 미국 반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종주 특파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이 일단 나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지 약 5시간 후에 세네가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취재진과 잠시 만났습니다. 이때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지켜보자면서 우선 김 위원장과의